지금 이제 2,100, 2,2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주가 하에서 뭐 2,000원 뚫고 일시적으로 갔다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상당히 우려감이 있고 심지어는 이게 일부 유동성 좀 위험으로도 연결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이 그거를 상당히 많이 반영해 왔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여러 지표들을 좀 보면 결국은 사실은 뭐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 사이클, 뭐 신용 사이클, 자금 사이클인데 그렇게 보면 또 지금 좀 과하게 성장률도 과하게 떨어지고 물가도 과하게 오르고 평균으로의 좀 회귀 정도 지나친 거를 좀 되돌리는 걸 기대하기는 좀 이른가요? 아직은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하에서라면 사실은 가격 물량 조절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물가가 좀 오르면 적당히 오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요를 좀 줄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계기가 마련되고 정책 당국이 나서서 뭐 부양을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뭐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거를 맞습니다. 컨트롤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 정도의 경기 둔화, 그 다음에 또 한 2년 반에서 뭐 3년 정도의 경기 확장. 이게 이제 옛날 시절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좀 묘한 구석에 있는 게 하나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탈세계화라는 게 같이 또 걸려있는 상황 같아요. 그건 이제 러시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은 보호주의의 확산이겠죠. 러시아 문제에서 나타나는 건 그런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 이외에 사실 또 에너지의 무기화와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밖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탈세계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잖아요. 그러게요. 그 결국 뭐냐면 그것도 탈세계화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를 막으면서 국내 일자리들은 사실상 이제 늘어나게 그리고 되고. 계속 우리도 포함해서 외국 기업에게 미국에서 공장 지어라,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강요하니까. 그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또 마침 또 코비드가 이제 이 종식이 되면서 종식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겁을 안 내면서 이제 경제 활동들이 정상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방향성은 그런 모든 거를 종합해서 보면 미국은 이 정도 금리 이제 정책 당국이 오버킬을 하는 건지 아닌지 저희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하다라고 믿고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결국은 과거에도 보면 오버킬로 이어져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오버킬이란 과도한 반응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과도한 정책.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질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그 연준의 정책과 얘기를 드린다면 연준의 정책이 과연 지금 현재 물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 내에 있어서의 뭐 PCE 물가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일부 패권을 좀 강고하게 하기 위한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불안감을 좀 줄이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도 연준이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같이 해보면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경기 침체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평균으로 회기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기가 상당히 좀 뒤로 밀려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심리지 않습니까? 심리로 뭐 견딜만 하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소용돌이로 스파이어를 하는 걸 싫기 때문에 조금 센 척하고 그죠? 강하게 나가는 건데 그게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경제를 볼 때 기본적으로 뭐 생산, 그 다음에 투자, 소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생산은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막혔었다가 지금도 재고가 늘어나고 뭐 원가 오르고 부담스러울 거고요. 투자도 뭐 기업들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는 지금 연준 입장에서 소비를 좀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소비는 그렇게 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비드19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효과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수요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실제 소비 지표들이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결국은 그 코비드19 효과에다가 더하기 그때 지금까지 돈을 푼 효과들이 또 네.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산 가격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네.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소비가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소비를 꺾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아마 이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준이 뭐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거의 귀결은 수요를 둔화시켜서 전반적인 물가를 잡는다, 에너지 가격을 잡는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가져가고 있고, 그거의 결과는 결국 또 뭐 기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은 못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좀 길면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도 그 경기 침체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상무님이나 저나 또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이 정책 당국자가 돼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제한적이에요. 그죠?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코로나19를 뭐 다 감염 무슨 상관이야. 물건 만들어.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석유 생산을 뭐 가서 정부가 파이프 꽂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결국은 수요를 네.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고 갈 길이 멉니다. 올해 정말 뭐 상당한 그 충격을 받아왔었고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그러면 물가 상승, 긴축 기조 아직까지도 굉장히 목소리가 세다. 거기다가 경기 침체까지 피할 수 없다면 이제 뭐 올 연말 내년 코스피는 사실은 더 좀 조심하고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증시와 관련된 얘기는 지금과는 이제 요것과는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증시는 어쨌든 많이 반응한 거는 반응한 것 같아요. 네. 예. 항상 우리가 선반영하죠. 예. 맞습니다. 3,300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200 밑으로 지금 내려왔으니까 3분의 1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실적과 관련된 체력을 보면 실적이 얼마나 하향 조정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가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던 시기, 2010년에서 뭐 한 16, 7년, 뭐 네. 16년 정도까지죠. 박스피라고 그때 몇 맞습니다. 년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때에 비해서는 분명히 지금 한 단계 그 영업이익이 뭐 또는 단기 순이익이 그렇죠. 늘어나 있는 상황. 네, 영업이익이 뭐 200조 이상 나오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240조 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올해 감익되고 내년 감익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우려들, 최근에 이제 영국 얘기도 나왔었고, 네. 또 크레딧 스위스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버킬 했을 때 얼마만큼 경기가 나빠지게 될지도 다들 지금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반영되면서 더 밀고 내려가고 있고, 더 밀고 내려갔지만, 네. 어쨌든 펀더멘털 측면에서 봐서는 많이 바닥권에 근접한 거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저가 매수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이게 결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바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닥은 뭐 누구도 그래서 밸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격,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가치를 따라가는데, 네. 가격과 가치는 사실은 만나는 게 굉장히 순간이고, 네. 가격이 가치보다 이렇게 오버슈팅하거나 언더슈팅하는 구간이 맞지, 네. 두 가지가 정확히 만나는 구간은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네. 너무 이제 제가 그 투자자분들 이거 많이 보실 테니까 네.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뭐 당연히
동의를 했는데 우리가 3,300까지 올랐었잖아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3,300하고 3,200하고 3,100하고 큰 차이 있어 보이시나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200하고 2,100하고 2,000이 뭐 큰 차이가 있는 얘기냐는 거죠, 사실. 그렇긴 하네요. 나중에 가서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00선에서 3,300을 예상을 못하고 네. 뭐 거기서 뭐 3,400, 3,500까지는 갈 거야라고 예상을 했던 게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참 웃긴 얘기였냐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2,100, 2,2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주가 하에서 뭐 2,000원 뚫고 일시적으로 갔다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상당히 우려감이 있고 심지어는 이게 일부 유동성 좀 위험으로도 연결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이 그거를 상당히 많이 반영해 왔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는 조금 그 바닥권을 어찌 보면은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일 거로 봐야지.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한 100bp, 150bp 더 빠져요. 이런 얘기들은 포인트. 네. 큰 포인트 빠지는 거는 크게 이제 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실 거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침체라는 게 앞으로 내년 늦게까지는 뭐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은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게 유동성 측면으로부터도 좀 제약을 받고 한편으로는 이 경기에 대한 그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여서 가는 거는 좀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상이나 지표나 이런 게 팩트 체크 중요한데 팩트 체크만 하다 보면 사실 항상 뒷북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그보다 더 다음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인사이트가 있으려면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답답한 흐름들을 최석원 부문장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셔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세계 경기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또 다음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증권TV가 ES 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I'm 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1611-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